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슬람의 역사 시리즈 지난 이슬람의 시작을 다룬 1부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632년 무함마드 사후 그의 계승자 아부바크르가 초대 칼리프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정통 칼리프 시대가 시작하였습니다. 아부바크르는 명장 할리드 이븐 알 왈리드를 앞세워 아라비아 반도 넘어 페르시아와 전쟁을 시작하며 페르시아로도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634년 아부바크르 사후 역시 무함마드 초기부터 함께해온 우마르가 2대 칼리프로 선출되었습니다. 초대 칼리프였던 아부바크르 때부터 이슬람 경전인 쿠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통일성이 없었고 2대 칼리프인 우마르는 쿠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마르는 아부바크르의 정복전쟁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할리드의 이슬람군은 북쪽으로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싸우며 시리아로 북상했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전선의 담당자는 할리드였는데요. 636년에서 637년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군을 격파한 할리드는 예루살렘을 포위해 점령했고 더 진격해 당시 시리아 근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안티오크를 점령했습니다. 다만 할리드는 연이은 승리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자 그를 경계했던 칼리프 우마르는 그를 해임시켰습니다. 할리드가 해임되어도 이슬람군의 진격은 끝이 없었고 638년이 되면 현 시리아 영토 전부가 이슬람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639년 시리아 부근에서 큰 가뭄이 일자 시리아 원정을 중단하였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중동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요. 페르시아 전선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싸우며 북쪽의 시리아 전선을 할리드가 맡고 있었다면 동쪽 페르시아 전선은 사드 이븐 아비 와카스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슬람의 명장 중 한 명으로 636년 카디시아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뒤 637년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을 함락시켰습니다. 수도는 함락되었으나 페르시아의 자녀 세력들이 다 규합하여 계속 이슬람에게 대항하였죠. 페르시아와 전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639년부터는 이집트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원정에선 아무르 이븐 알 아스가 활약하며 642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전선에서도 페르시아의 자녀 세력이 힘을 모아 최후의 항전에 나섰지만 641년 니하완드 전투에서 사드 이븐의 이슬람군에게 격파되어 버렸습니다. 니하완드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남아있질 않았죠. 그나마 페르시아의 황제는 살아있어서 마지막 남은 자녀 세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세를 역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칼리프 우마르 치세의 이슬람은 북쪽으로는 현재 이스라엘과 시리아,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이란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중 상당히 예민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에서 성지로 숭배하는 곳이죠. 이제 칼리프 우마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타종교 신도들에게 굳이 이슬람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이것이 오히려 이슬람의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었죠. 하지만 우마르는 644년 이슬람에게 적개심을 품은 한 크리스트교인 노예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칼에 찔리고도 며칠을 버티며 후계자 선출까지 참여하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3대 칼리프로 선출된 사람이 우스만으로 우스만 역시 무함마드와 초기부터 함께해온 측근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사위이기도 하죠. 우스만은 이전 칼리프였던 우마르 때 넓혀놓은 영토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을 진압하고 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 각 방면으로 소폭 더 진출하였습니다. 647년에는 바야흐로 현재 튀르키예 영토를 진입하였고 651년에는 페르시아 부흥 세력이 완전히 일소되고 페르시아의 황제마저 암살되면서 페르시아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스만의 철할 군주 스타일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다소 부족했고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국고를 크게 채우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과세 수탈로 인해 내부적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불만이 가장 많았는데 결국 656년 한 이집트 병사가 우스만을 암살해버렸습니다. 이에 무함마드의 사촌 형제이자 2대 칼리프 때부터 유력한 칼리프 후보였던 알리가 4대 칼리프가 되었습니다. 알리가 4대 칼리프로 선출되자 강하게 반발하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마이야 가문이었는데요. 우마이야 가문은 무함마드의 출신 부족이었던 쿠라이시족 가문들 중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가문이었고 3대 칼리프였던 우스만이 바로 우마이야 가문이었습니다. 우스만이 3대 칼리프로 재임하던 시절 우스만은 우마이야 가문을 절대적으로 지원해주고 우대해주었는데 우스만이 피살되어 다른 가문의 알리가 칼리프가 되니 그간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스만 암살의 배후에 알리가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기도 했죠. 그건 우스만의 우마이야 가문 우대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원로들은 알리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우스만이 각 지방 총독들을 전부 우마이야 가문 사람들로 임명해 놓은 터라 사실상 지방 곳곳이
알리의 칼리프 선출에 반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리는 우스만이 임명해놓은 우마이야 가문 총독들을 해임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알리는 분란을 방지하다며 수도를 메디나에서 쿠파로 천도하였으나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수도에서도 반알리 세력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알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무함마드의 두 번째 아내 아이샤를 구심점으로 모였습니다. 656년 아이샤는 반알리 세력을 데리고 메카로 가서 메카에 있던 반알리 세력까지 모은 뒤 오늘날 이라크 바스라 근처로 가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내전을 1차 피트나라고 부릅니다. 피트나는 아랍어로 내전, 분란을 뜻합니다. 아이샤는 신도들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었기에 상징성이 매우 컸고 반알리 세력들을 내세우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죠. 알리도 아이샤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바스라로 향했는데요. 이때 아이샤가 직접 낙타 위에 올라 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하여서 이 전투를 낙타 전투라고 합니다. 여자로서 전선을 지휘하는 모습이 대단하긴 하지만 결과는 알리의 승리였습니다. 아이샤를 따르던 반알리 세력의 주요 간부들은 전사하고 아이샤는 포로가 되어 메디나로 압송된 후 감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총독으로 부임해 있던 무아위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마스쿠스 총독 무아위야 역시 우마이야 가문의 한 사람이었고 무아위야는 알리가 우스만 칼리프 암살의 주범이라 매도하며 무려 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메디나로 향했습니다. 알리도 군대를 이끌고 무아위야의 군대를 막으러 갔고요. 658년 양측은 시핀 전투에서 싸웠는데 물론 알리 측 피해도 컸지만 무아위야의 8만의 군사 중 4만 5천 명이 죽을 정도로 무아위야의 반란군이 대패배를 해버렸고 별 수 없이 무아위야는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알리 진영에서는 다 이긴 싸움인데 마저 다 청소해버리면 그만이지 왜 협상을 하냐는 강경파들은 협상을 통해 이 모든 분란을 해결하려는 알리에게 불만을 품은 채 알리로부터 집단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집단 이탈한 이 강경파들을 카와리지라고 부르죠. 알리는 이탈한 카와리지조차 섬멸해버렸는데 비록 내부 이탈자를 진압하기는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축소시킨 것이었으며 이 덕에 무아위야는 전투에서 패배해놓고도 협상에서 절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무아위야의 세력들은 알리를 칼리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무아위야를 새로운 칼리프로 추대하였습니다. 무아위야는 반알리 세력을 내세우며 느닷없이 이집트로 진출해 이집트를 자신의 관할권으로 삼았죠. 이집트 총독이었던 아무르 역시 반알리 세력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슬람이 분열된 건 다 이겨놓고도 협상을 하려고 했던 알리 때문이라고 여긴 강경파 카와리지의 잔당들이 661년 예배 중이었던 알리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알리 사후 알리의 아들 핫산이 5대 칼리프를 자처했지만 알리만큼 지지도나 카리스마가 없던 핫산이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핫산을 이탈하여 무아위야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결국 핫산은 무아위야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핫산은 칼리프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무아위야는 수도 쿠파에 들어오면서 1차 이슬람 대전은 반알리 세력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아위야는 이제 무아위야 1세였고 무아위야 1세는 수도를 자신의 거점이었던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옮겼죠. 무함마드 이후 정통 칼리프 시대까지 이슬람의 최고 통치자인 칼리프는 절대 세습되지 않고 선출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거듭 강조했듯 그들은 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무아위야 1세는 칼리프를 자기 아들 혹은 우마이야 가문의 친족들에게 세습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칼리프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왕과 동일한 개념이 되었고 우마이야 가문은 우마이야 왕조가 되었죠. 무함마드의 이슬람 창시 이래 정통 칼리프 시대 뒤에 출현한 우마이야 왕조가 바로 이슬람 역사의 2단계인 겁니다. 더불어 알리 세력과 우마이야 가문 사이의 충돌로 인해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열된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자 무함마드의 친족을 칼리프로 추대하는 것이 순수한 이슬람의 정신이라고 주장하며 무함마드의 친족이 아니었던 우마이야 가문에서 탄생한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를 부정하던 무리가 바로 시아파입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자 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이자 핫산의 동생이었던 후세인이 우마이야 왕조에 저항하면서 시아파가 시작했죠. 4대 칼리프 알리가 무함마드의 사촌 형제였죠. 시아파에서는 오직 알리와 같은 무함마드의 친족에게 칼리프로서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했습니다. 후세인은 과거 알리가 천도한 수도 쿠파에서 지속적으로 항전하다가 우마이야 왕조 2대 칼리프인 야지드 1세에게 진압되고 후세인은 처형당했지만 이후로도 그 세력은 남아 알리 친족의 후손들이 무함마드의 친족이기에 유일한 정통 지도자라며 계속 우마이야 왕조에 저항하면서 시아파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시아파에서는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함마드의 친족이 아니었던 1대 칼리프 아부바크르, 2대 칼리프 우마르, 3대 칼리프 우스만을 정통으로 보고 있지 않죠.
반면 수니파는 굳이 무함마드의 친족이 아니어도 과거 쿠라이시 부족 출신이기만 하면 칼리프로스의 정통성을 갖출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알리의 자녀 세력들이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니까 우마이야 왕조에선 그 논리를 다시 반박하면서 수니파가 생기는 거죠. 수니파의 순위는 관행, 법례를 뜻하는 순화에서 유래했는데 무함마드도 자신의 친족이 아닌 사람을 차기 후계자로 선출하자고 했었으니 수니파에서 주장하는 칼리프 선출 원칙이야말로 무함마드의 뜻이라고 여기죠. 이슬람의 경전은 쿠란과 더불어 하디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쿠란은 이슬람의 교리를 담았다면 하디스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전승록으로 수니파에서는 하디스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미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섰고 시아파는 그저 저항하는 게릴라 세력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수니파가 다수이면 시아파가 소수입니다. 전체 이슬람인의 90%가 수니파죠. 물론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를 알리 세력의 후예들이냐 우마이야 왕조의 후예들이냐로만 나누기에는 부족합니다. 그저 수니파와 시아파 분열의 시작 정도죠. 칼리프 정통 원칙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로 시작한 두 종파의 시작은 시간이 흐르며 이슬람 교리에 대한 해석 차이까지도 겹쳐서 두 종파는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현재까지도 갈등을 빚는 종파가 된 거죠. 앞으로 이슬람의 역사를 통해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주목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역사 돋보기의 책이 나왔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깊이 읽을 수 있는 역사 속 거장 16명을 통해 읽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